안녕하세요. 아맞다 여러분. 자, 기출문제 이제 저랑 같이 풀기 시작하셨는데요. 조금 더 몇 문제 풀어보면서 2회 시험이 어땠는지를 좀 보시면서 3회 시험을 또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네, 또 2회 때 나왔던 시험 중에 굉장히 여러 문제가 출제됐던 게 바로 이 문제예요.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에 관한 문제가 2회 때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조금씩 이 스타일을 바꿔가면서 내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들은 사실 이 개념만 익히시면 문제는 얼마든지 다 풀 수 있어요. 출제하기 굉장히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을 완벽하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물질이라는 게 뭐였죠? 내가 일부러 넣지는 않았지만 공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물질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된, 그리고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됐을 경우에 이 정도는 허용을 해주자라는 그런 기준이었어요. 자, 납은 지금 여기 숫자만 써놨는데요. 50, 20 그냥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그리고 기본 단위는 여기 메탄올 빼놓고는 다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그리고 다 이하였어요. 기본 기준은. 근데 이제 그렇게 쓰는 것들까지는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이 숫자를 쓰는 게 시험에 당연히 나오겠죠. 납은 50, 20. 뭐가 50이고 뭐가 20이었죠? 점토를 사용한 분말은 5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이하로 검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였습니다. 기타 50, 20. 납은 50, 20. 니켈은요 35, 30, 10. 35, 30, 10. 이거는요 눈화장용, 색조용, 그 다음에 기타. 눈, 색조, 기타. 35, 30, 10.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큰 거서부터 작은 거를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디옥산 100, 카드뮴 50, 비소안티몬 10. 수은은 1이었어요. 수은이 제일 나빠요. 수은은 1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네 가지 항목을 따로 외우시고, 남니켈 따로 외우시고, 메탄올, 포름알데하이드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프텔라이트류는 따로 외워놓으시면 얼마든지 외울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외우시기가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메탄올하고 포름알데하이드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메탄올은 일단 퍼센트고, 이제 포름알데하이드는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이었어요. 어떻게? 0.2였죠? 무리주로 가면 20. 요 앞에 요 두 개를 바꾸라고, 그렇게 외우라고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무리주는 0.002% 이하였고요. 포름알데하이드로 가면 이 숫자 0들을 뒤로 다 보내가지고 2000. 여기는 소수점, 여기는 그냥 일반 정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프텔라이트류, 프텔라이트에 해당되는 거 디부틸 프텔라이트, 부틸벤질 프텔라이트, 그 다음에 디에틸엑실 프텔라이트의 하나입니다. 요 앞에만 외우시면 되겠죠. 프텔라이트니까 디부틸, 부틸벤질, 그 다음에 디에틸엑실. 근데 이게 총합으로 10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이하로 검출이 되어야 하였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 납 50, 20, 니켈 35, 30, 10, 디옥산 100, 카드뮴 50, 그 다음에 비소안티몬 10, 순 1. 이것들 이렇게 X표로 외우시고, 프텔라이트는 총합으로 100이어야 된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면 단답형으로 나올 때도 문제 같고요. 이게 객관식으로도 몇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심지어 이거를 되게 풀어서 쓴 문제들도 나왔어요. 네, 이제 그 점은 미아하고 함께 또 응용된 문제는 또 살펴보실 거거든요. 일단 저하고는 굉장히 기본 개념만 보시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화장품의 위해성과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됐는데요. 위해성 등급이 다른 것. 이런 문제들 굉장히 내기가 쉽겠죠? 위해성 등급은 총 3가지가 있었어요.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있었는데, 가등급, 나등급 외우시고 다등급은 엄청 많죠. 다등급은 길어요. 그러니까 적은 거 외우면 되죠. 언제나 적은 걸 외우면 나머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니까요. 자, 가등급은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쓴 경우, 그 다음에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이외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 경우, 쓰면 안 되는 걸 쓴 게 바로 가등급입니다. 나등급은요, 안전용기, 포장 등의 위반, 안전용기에 대한 기준 우리 배웠었죠? 그거를 위반했을 경우, 그 다음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요것만 빼고 그 다음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안 맞는 경우, 그게 나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등급은 아예 쓰면 안 되는 거고 요거는 조금 벗어난 거, 이럴 때였죠. 자, 다등급은요, 이제 상한 화장품이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변폐된 경우,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됐거나 병원 미생물에 의해서 오염됐거나,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을 위변조했거나, 그 다음에 그 제조업자나 책판업자가 스스로가 이 화장품은 좀 문제가 있어 해가지고 회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그런 화장품. 그런 것들,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자, 등록되지 않은 자들이 만든, 제조하거나 판매한 화장품, 이런 것들 다 그랬고요. 기재사항이 있었죠. 네, 필수 기재사항 이런 것들을 위반한 화장품. 그 다음에 뭐 의약품으로 잘못 오인되게 만든 그런 표시 기재가 되어 있는 화장품.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네, 샘플들 판매하는 거, 비매품 샘플 이런 거 판매하는 것도 다등급에 해당이 됐었고요. 포장이나 이런 기재사항들을 훼손한 거, 이런 거 다 안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3등급, 다등급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위에 화장품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가 같은 경우에는요, 가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수를 명령받으면 회수를 명령받은 그때부터 15일 이내에 전부 회수를 완료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화장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회수해야 됩니다. 나하고 다는요, 30일. 2배예요. 30일 이내에 회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안전용기 포장을 위반한 화장품, 이렇게 1번 객관식으로 출제가 된다면요. 이렇게 2번 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그 다음에 3번 뭐 유통관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그리고 뭐 4번 해서 뭐 이렇게 이 나등급에 해당되는 사항을 조금 풀어서 예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나머지는 다 나등급이고 2번만 가등급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시험 문제가 2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3회 때도 얼마든지 응용해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꼭 공부를 해놓으세요. 네, 용기와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 특별시험에도 나왔고요. 2회 때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단답형으로 내기도 너무 좋죠. 빈칸 채우기로 내기도 너무 좋고요. 객관식으로 내기에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 계속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밀폐, 기밀, 밀봉, 차광, 용기에 관한 기본 개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 부분. 차광 용기 같은 경우에는 엄청 간단하죠. 광이니까 빛이잖아요. 그래서 광선의 투과를 방지하는 용기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헷갈리기 쉬운 게 바로 이 세 가지예요. 밀폐, 기밀, 밀봉. 우리가 밀폐 용기 하면서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반찬통 할 때 이제 밀폐 용기를 많이 쓰는데 사실 그 밀폐가 뭔지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르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2회 때는 이 빈칸 채우기, 객관식으로 이게 출제가 된 빈칸 채우기 형태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밀폐하고 기밀 용기, 밀봉 용기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밀폐는 키워드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고형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밀폐 용기예요. 기밀은요, 밀폐보다 조금 더 보호가 되죠. 액상. 이런 말을 기억하세요. 액상 또는 고형의 이물 또 수분. 액상이니까 당연히 수분이죠. 이게 침입하지 않고 손실, 풍화, 조회 또는 증발로부터 보호. 기체, 증발 이렇게 외우시면은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기체는 증발되니까 그거 못하게 하는 게 기밀 용기예요. 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용기 중에 최고가 밀봉. 그래서 여기는 기체 또는 미생물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게 밀봉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키워드들을 잘 기억하시면 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중에 알맞은 용기는 뭔가 이렇게 하면 바로 요것만 이 용기 명만 쓰시면 되니까 얼마든지 이런 문제들은 풀시기 좋은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성분 함량을 계산하는 문제들. 계산 문제들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나왔었어요.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것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무엇인가. 이거를 골라내는 문제들도 나왔는데 이 계산하는 문제도 하나 나와가지고 하나 대충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산법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100g의 크림에 향료를 0.3% 배합했을 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함량을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게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단순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 이미 다 외워놓으셨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자, 100g의 크림에 향료가 0.3%니까 일단 향료의 양은 얼마일까요? 전체 향료의 양은 0.3g이겠죠? 0.3g. 요거는 이제 0.3%니까 계산하실 수 있죠? 0.3g.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향료 중에 벤질알코올은 2% 들어가 있고 유제놀은 0.1% 들어가 있고 리모넨은 5%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각각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자, 전체가 0.3이니까 한 가지만 계산해 볼게요. 얘는 0.3 곱하기 그 다음에 2%니까 어떻게 해요? 100분의 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0.06이에요. 퍼센트로 바꾸면요. 0.06%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떨까요? 0.1%는 이제 암산으로 여기만 바뀌면 되잖아요. 여기만 0.1로 바뀌면 됩니다. 그러면 0.0003%가 되겠네요. 0.00003% 이렇게 되고요. 리모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또 분자만 바뀌면 되죠. 분자만 바뀌면 되니까 0. 여기가 5로 바뀌니까 0.01%가 됩니다. 0.01%.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자, 그러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라고 표시해야 되는 성분은 무엇일까요? 그것까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겠죠. 자, 이 향료를 표시할 수 없는 게 뭔지를 그 기준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뭐 샴푸나 클렌저 같은 경우 그런 것은 0.01 초과하거나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 로션이나 크림은 0.001 초과할 경우에는 알레르기 성분명을 썼어야 됐습니다. 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이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이걸 써놓으세요. 이 시험지 옆에다가 0.01, 그 다음에 0.001%. 이거는 씻어내는 거, 얘는 씻어내지 않는 거. 이럴 때 이걸 초과하면 알레르기 성분을 썼어야 됐어요. 지금 여기는 크림이잖아요. 크림이기 때문에 0.001% 초과하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써줬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0.001을 초과하는 거는 이 셋 중에 뭐죠? 벤질알코올과 리모넨이죠. 그래서 유제놀은 0.0003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향료로 표시할 수 있지만 벤질알코올과 리모넨은 이 성분명을 써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문제를 꼭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네, 이게 그냥 단순 산수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만 이해하시면 누구나 다 문제는 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을 가지고 퍼센트 계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푸시면 이거는 조금 처음에 봤을 때는 와 이거 어떻게 하는데
풀다 보면 또 푸실 수 있습니다. 또 요 풀이 과정을 기억하시면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이제 조금씩 바꿔서 출제는 되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비교적 좀 풀기 쉬운 문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의 표시 광고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문제들도 2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3회 때도 당연히 실출제가 될 수 있어요. 광고에 관련된 문제들은 굉장히 또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자,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할까요? 네, 먼저 탈모, 여드름, 피부장벽, 튼살 이 네 가지 이 화장품 관련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의약품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 문구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죠. 그리고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금지하는데 이게 뭐죠? 부당 표시, 광고 행위. 그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 화장품이다. 이런 거 안 되겠죠. 그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안전성이나 유효성과 관련된 어떤 심사 결과를 받았는데 그거와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거. 이런 거 다 부당 광고예요. 부당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됩니다. 소비자를 속이는 거 당연히 다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부당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3번에 보시면 경쟁 상품과 비교하는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 표시를 해야 되고요. 최고, 최상 이런 절대적 표시나 광고 이런 거 다 금지 사항입니다. 우리 게 최고예요. 최상의 효과를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들은 광고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의사나 약사, 의료기관 등이 공인했다, 추천했다, 지도했다, 연구했다, 개발했다 또는 그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암시하는 그런 표시나 광고도 금지입니다. 금지예요. 자, 그 다음에 표시 광고에 따른 실증 자료에 관한 내용들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네. 자,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실증 자료로 사용하는 거, 여드름성 피부, 항균, 인체 세종육만 해당돼요. 셀룰라이트, 붓기, 다크서클, 피부 혈행 개선 이런 것과 관련된 화장품의 경우에는 표시 광고에 따른 실증을 요청받았을 때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인체 적용 시험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를 실증 자료로 추가해야 되는 화장품은요. 피부 노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 기능을 실증한 자료로 입증하는 건 뭐 콜라겐이나 효소의 증가, 또 감소, 활성화. 네,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은 실증 자료를 요청받았을 때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 기능을 실증한 자료로 그 점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의 표시 광고와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실증 자료 이런 것들에 관련된 사항 이미 이 강의에서도 여러 번 보셨죠? 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문제를 저와 같이 한번 보셨는데요. 시험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길게 나오죠. 책 한 권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돼서 그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그때부터 사실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이거를 시간 안에 내가 다 할 수 있을까라는 덜컥 겁이 나는 그런 마음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시험 공부 방법과 시험 합격 후기에 관한 영상도 이제 또 올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그 식약처 가이드라인 굉장히 그게 이게 출시가 됐을 때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하셨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허접하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그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꼼꼼하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응용력이 생긴다는 그거를 제가 꾸준히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걸 잊지 마시고 기본 이론에 빠삭해지는 것을 제일 목표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올해 시험 정말 궁금하네. 어디 가서 물어보지? 2회 합격자들에게. 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